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서귀포 문학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1섹션부터 4섹션까지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에 따라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중에 약간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1섹션 먼저 1섹션 먼저 할 거예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문학관 5년 방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용준 제주문학관 명예관장님의 PPT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제주문학관을 처음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2004년도부터 올 18년까지 이 문학관을 추진하면서 쭉 겪어온 이런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좀 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주제는 서귀포에는 시 특성화 문학관이 필요하다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문학관이 설립이 되려면 이건 실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문학관 건립 관련법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선 문학진흥법입니다. 이것은 2016년에 공포되고 8월 4일 날 시행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화진흥기획 수립과 공사리 문학관 등록제도,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제주문학관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인쇄물 보시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걸 요약해서 제가 여기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제 17호에 보면 문학관의 사업에서 문학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관이 자료 수집 복원, 그다음 조사 연구, 국내 교류 협력, 그다음에 홍보 교육, 그다음에 부대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조 2항에 보면 공립문학관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를 정해 놓아야 서귀포 문학관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조례가 이미 만들어져서 공립문학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학관 진흥법에 보면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지역문학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 또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두 번째 주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생활문화가 활성화를 내쓰는 요건 조성 등, 그리고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이 여기에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시행을 위하여 재원이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조례를 보면 이게 2019년입니다. 3년 전에 이미 5월 8일 이승하 의원이 발의로 제주문학진흥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제주문학관이 설립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1년 작년 6월 26일 날 도의회를 통과해서 제정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서 제주문학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문학관이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주문학관의 건립 추진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의 세계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문학인들 사이에서는 문학관 설립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2년
부산의 추리문학관이 처음 개관되면서 개인문학관이 전국 각지에서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주문학관이 건립에 대한 논의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제주 향토문화예술진흥 증장기 계획에 공식적으로 제주문학관 건립이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서 2005년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 양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제주문학관 건립 추진회를 출범하게 됩니다. 지금 그 내년도부터 제주도 문화 향토 중장기 계획이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빨리 서귀포 문학관이 설립된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주 문학관이 건립 추진 과정을 보면 2008년 제주 특별자치도 예산에 제주문학관 건립 기금이 3억 원이 배정됩니다. 근데 이걸 갖고는 문학관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갖고서 제주문학관의 건립 추진 센터를 갖다가 하나 만들자. 그래서 사라봉, 제주시의 사라봉 그 자락에 있는 거기다가 제주문학의 집을 만들어서 건립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다시 조직했습니다. 2009년에 해서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3억 원을 가지고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2010년 3월에 제주문학의 집을 개관했고 제주문학관 건립거점센터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북카페 또 여러 가지 문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주문학관이 건립을 준비했습니다. 제주문학관이 주최의 토론회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의회에서 문화관광 포럼에서 제주문학관의 역할과 콘텐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주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마련됐고 제주대학교 탐나문화연구소에서 11월 용역안을 제주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2017년 제주문학관 건립 추진회를 재조직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당시 지사님이 다시 임명해서 조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설계 용역비 2억 원이 마련되었고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건축 부지를 지금 현재 제주시 연북로 339번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문학관을 지으려면 국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행정부서에서 공문을 보내고 문광부 담당자를 면담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추진위원들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도종환 시인을 면담해서 그 자리에서 행정에서 따내지 못한 국비 38억 원입니다. 당시 총공사비는 98억 원의 40% 지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38억의 반액인 19억 원을 우리가 국비로 받아냈고요. 지방비 78억 원이 투입돼서 제주문학관이 건립됐습니다. 제주문학관 그 기공은 2020년 1월에 첫 삽을 떠가지고 이게 건물이 완성되는데도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그 시멘트 값이 오르고 또 노조 뭐 레미콘 그 차의 파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1년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문학인들이 수인이었던 제주문학관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16년, 도에서 추진을 지원한 지 4년 만인 2021년 10월 23일 작년에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서귀포 문학관의 성격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국립한국문학관 사무국장인 정운영 박사는 문학관은 독자적인 고유성이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있어야 제대로 된 기획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살아남고자 한다면 허울만이 문학관은 지우고 먼저 그 자체의 고유성을 또 정체성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역문학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관입니다. 자료의 구축, 활용, 전시, 연구, 문학 행사, 지역 간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문학 진흥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문학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각 지역의 문학관과의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각 지역 문학관과의 연결망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학 진흥과
문화 향유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망을 구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 지역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 분야 주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문학진흥과 문학향유 시너지 효과를 드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상적인 복합문화시설이어야 합니다. 문학 분야에 특화된 전문시설을 지향하면서도 문학인, 문학단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적인 복합문화시설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첨단 기술과 미래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하는 디지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문학의 거점이자 미래 지향적인 발전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전국에 있는 문학관의 현황을 보면 2022년 7월 현재 사단법인 한국문학관협의회에 등록한 전국 문학관의 숫자는 95개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문학관은 59개소, 사립문학관은 36개소, 또 규모가 아주 작은 개인문학관까지 사립문학관까지 합하면 전국적으로 130여 개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공립문학관 대부분이 그 고장이 특출한 문인들을 군림하는 개인문학관이고 종합문학관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제주문학관은 1910년대부터 제주문학의 발전 과정과 역사, 작품을 독특한 장르별로 집정해서 놓은 종합문학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문학관이 지금 여러분이 다른 문학관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구비문학, 신화전설이 있죠. 고전문학, 여기에 유배문학과 기획문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주어문학, 사산문학, 바닥문학, 이와 같이 종합적인 문학관을 갖춘 곳은 제주문학관뿐입니다. 그래서 제주문학이 한국문학이 하나의 장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서귀포 문학관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 존립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제주에 같은 성격의 문학관이 두 개씩 존재할 필요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의 중복성 혹은 분산이란 차원에서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직제 아래서는 두 개의 종합문학관이 존립해야 할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제주문학관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 문학관을 특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우영 박사가 주장한 바 같이 서귀포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가질 때 문학관 건립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출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귀포는 시 특성화 문학관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서귀포에는 전국적으로 잘 알린 시인도 많고 또한 저명한 문인들이 서귀포를 다녀가면서 남긴 서귀포를 소재로 한 시작품도 많습니다. 이미 서귀포 70리 시공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서귀포 문학관의 성격을 시특성화 문학관으로 규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전국에 있는 시종합문학관을 보시면 서울의 한국시조문학관이 있고요. 강원도 인제의 한국시집박물관, 경기도의 한국시문학관, 경남 창원의 우포시조문학관, 경남 진주의 한국시조문학관, 전남의 강진시 시문학파 기념관, 그 다음 충남 천안의 산사현대 시문학관 해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서귀포 70리 시문학관으로 저는 정해봤습니다. 시 장르를 특성화하면 국내적으로도 독특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서귀포 70리 문학상도 시와 시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이도 서귀포 문학관이 사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서귀포 문학관을 기점으로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그중에서 시 본향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관의 명칭도 서귀포 시문학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서귀포 70리 시문학관이 시적으로 정답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추진할 때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책임감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임명이 있어야 합니다. 도지사의 임명이 필요합니다. 제주문학관의 경우 자생적인 추진위원회 구성 후 5년 뒤에 2010년에야
도에서 정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당시 추진위원은 문인 8명,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의원, 당시 오영훈 현 지사가 우리 추진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제주문화기집을 만들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부여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어떤 일을 했느냐? 당시에 건립추진위원회의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제주문화기집을 건립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또 추진위 자체에 토론을 했고요. 제주문협 자체에 세미나도 가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주최 문화관광 포럼을 열었고요. 문화권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등의 사업을 완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2기 추진위원회인데요. 지사가 바뀌면서 1기 추진위원회는 종료가 되었고 2017년 2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때의 구성은 문인 8명의 건축가 2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문화관광국장 등 12명으로 추진회가 구성됐습니다. 2기 추진위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우선 문화권 설계 용역비를 확보했고요. 건립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했고요. 설계 용역 검토를 했고 전시 자료 수집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건립 후보지 선정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처음에는 도심에서 건립 후보지를 구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문화관은 오히려 자연을 벗하며 도심과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단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면서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창작 집필실이라든지 식당, 매점 등 사용량 편의시설이 함께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산책로, 체험공간, 주차장 등 확장이 용이한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국비 확보 문제입니다. 국비 확보 문제는 사업 추진이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지방비만으로는 문화관 건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게 사업 추진의 가시적인 열쇠가 됩니다. 국회 문광위원이나 문체부 실력자의 조력이 있다면 쉽고 빠르게 국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서귀포 문화기집 운영 방안입니다. 문화관이 되기 전에 건립 거점 센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 문화기집을 만들어서 서귀포 문화관이 왜 필요한지, 왜 건립이 왜 타당한지의 그런 타당성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거죠. 왜 서귀포 문화가 건립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에 의해서 여론이 조성이 돼야 합니다.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의 입장도 고려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저희들 문화관을 만들 때요, 다른 단체에 왜 우리는 안 만들어 주느냐, 왜 제주문화관이 먼저냐, 이런 것들이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예술 장르의 그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서귀포 문화기집이 만들어진다면 서귀포 문화관이 건립되었을 때의 운영 방안과 계획을 세우고 미리 시행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서귀포 문화기집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때 서귀포 문화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담보가 됩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여건 조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문화관이 있기 전에 제주문화기집을 운영했는데요. 그 경우를 보면 공간 구성은 강당, 북카페, 사무실 이 3개로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강당에서는 주로 세미나와 강의를 했고요. 북카페를 만들어서 기증받은 도서, 나눔누리 도서, 구입도서 5천여 권을 마련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커피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또 4명이나 8명씩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소모임 공간도 3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제주문협회, 제주작가회의, 제주문화관 건립추진위원회, 제주문화기집 이렇게 4개의 사무실을 두었습니다. 우리 제주도 여기 전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주도에서만큼은 작가회의하고 문인협회가 상당히 가깝게 지냅니다. 이것은 제주문화기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같은 공간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기집에서의 문학 행사는 주로 대강당 북카페 공간을 사용했고요. 도문학정책과에서 도민문학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위탁받는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간사의 인건비를 여기서 충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문화기집에서는 어떤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했느냐? 창작 곡간이라 해서 장르별 시, 소설, 뭐 수필, 희곡 등의 장르별 창작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제주문학관에서는 문화기집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인 초청 북토크를 했고요. 찾아가는 문학교실, 각종 세미나 토론을 했고 북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그다음 유의사항, 이걸 할 때는 저희들은 그 공간이 적어서 그걸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필요한 게 전시장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문학관에서는 반드시 전시를 해야 되겠죠. 소규모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회의라든지 작은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또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주문화기집에서는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 지금 제주문학관도 주차장이 한 30석밖에 안 돼가지고 아주 비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관 그 등록을 제주도에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문학관협회에 가입을 하면 여기서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립과 운영 주체 이원합니다. 저희들은 건립추진위원회와 문화기집 운영위원회 이원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건립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국부합병이라든지 국직국직한 일들을 하고요. 이 운영위원회는 문화기집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건축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건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문학관 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제주문학관의 경우는 현재 제주문학관 운영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는 제주문학관 전반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문학학교 운영위원회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단체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작가에서 3명씩 해서 6명으로 운영위원회를 돌아가면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금년에는 우리 박재영 제주문인협회장이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문학관으로부터 도민문학학교 위탁 운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거에는 직접 문화정책과에서 제주문학으로 줬는데 제주문학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주문학관 예산을 거쳐서 우리 제주문학관에서 제주문화기집으로 그 예산이 넘어갑니다. 그럼 제주문학관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문학관이 조직을 보면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장 참 깁니다만은 이 사람이 지금 제주문학관의 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적인 팀장도 없어요. 그래서 학예사가 2명, 행정 1명, 공무 3명이고 저는 명예직으로 있습니다. 왜 명예직이냐? 돈을 갖다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당신이 근무하고 싶으면 근무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유스럽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매일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에서 제주문학관 팀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차원에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문학관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몇 년 전까지는 왜 제주도에 문학관이 2개가 이상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만히 그 자리에 앉고 보니까 우리 문학관이 이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영원히 제주도에서 분리될 수가 없겠다. 독립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는 서귀포 문학관이 생겨야 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주문학관과 서귀포 문학관이 생기고 거기에 제주문학연구소가 있게 되고 또 제주문학 스튜디오를 해서 우리 창작 집필실을 이렇게 해서 규모를 넓히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를 넓히고 이렇게 부서와 인연을 확충해야 제주도립미술관처럼 독립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문학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주문학관이 있고 우리 뭐 서귀포 문학의 집이라든지 서귀포 문학관이 있다면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서로 문학 정보를 교환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의 상호 보완 등을 고려하면서 제주문학진흥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서귀포 문학관이 시의 특성화 문학관이 되어야 된다는 저희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자세히
제주문학관의 건립 태동 때부터 완전히 건립되고 나서 그런 자취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를 바탕으로 서귀포 문학관이 어떻게 건립되고 추진되고 운영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들 바로 토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사용으로 저희들 테이블을 넣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테이블 넣고 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지정 토론자 윤봉택 서귀포 예통 회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겠고요. 강중훈 시인께서도 토론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윤봉택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우리 제주문학관 우리 강용준 관장님 녹음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귀포 문협에 돈이 없어서 글자가 너무 좀질어가지고 육안으로 보기가 참 힘들고 해안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모자라서 가끔 잘못 읽는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시래 기자하고 비슷합니다. 좀 껴도 되겠죠. 사실은 가만있어 우리 사무국장님 시간이 어떻게 돼요? 우리 토론 시간이 5분? 네. 지금 48분으로 해서 53분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상 제주도에 서귀포 문학관이 필요하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필요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까? 전 맨 마지막이 실감이 와닿습니다. 먼저 기존에 마련된 제주문학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서귀포 문학관에 대한 조례 제정은 저가 도의회 의장이 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일부를 개정을 우리가 문광위원을 통해서 개정을 해서 여기에 한 꼭지를 집어넣어서 서귀포 문학관이 됐던 어떠한 형태로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 여기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을 해야 도지사가 위촉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제가 서귀포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안정업 위원장, 우리 회장님이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혀 힘이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탄력을 받으려면은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조례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제주시보다는 여건은 너무 좋습니다. 자연적인 여건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좋으냐 하면요, 서귀포 70리 시공원, 삼매봉공원, 외돌개 공원이 전부 공원입니다. 제주도에 이렇게 넓은 공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관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한다면 시설물 규모에 관계없이 멋진 서귀포 문학관이 될 것이다. 명칭은 그건 나중에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문학관이 성격이 되든 간에 그거는 나중에 협의에 의하면 될 거 아닌가 싶고요. 현재 제주도에는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립미술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주문학관이지 도립 제주문학관은 아니거든요. 앞에 도립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귀포가 이루어진다면은 도립 서귀포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산 지원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산 지원 받지 않으면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귀포가 어떤 뛰어난 자연경관이 있고 또 우리 강용준 선생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귀포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화된 어떤 문학적인 정체성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다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
또 우리가 장르가 많잖아요. 제가 서귀포 예총회장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총회도 문학, 음악, 무용, 국악, 사진, 미술, 영화인, 연예인, 또 내일 모레 연극하면은 9개 지부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9개 지부가 있는데 우리 문인협회도 장르가 많잖아요. 시, 시조, 수필, 소설, 아동, 또 평론, 번역, 장르가 다 합치면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 되면 이 장르 간의 어떠한 그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것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불교 말로 대승적 차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의 과제라 보고요. 오늘 이렇게 그 강영준 관장님께서 좋은 그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 맞는 말씀이다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또 지금 시장님 새로 오셨지만은 도지사님이 새로 오셨을 때 분시 모를 때 이걸 해야 됩니다. 자식들도 분시 모를 때 결혼식이어야 성공하듯이 업무 파악되기 전에 이거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그쳐 가지고서 일단 지사님을 방문해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놓고 또 조례 개정한다는 약속 받아놓고 내년까지 지사님이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면은 제주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님들이 지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고생해온 것에 반은 절감이 안 될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내용 발표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다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문학관만이 어떤 갖는 문학적 그 정체성을 우리가 빨리 그 합의점을 봐서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그 출발을 금년 내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지사님 만나서 협의를 해서 바로 행정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강중훈 시인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멀리 전국에서 오신 우리 동료분들도 감사하고요. 앞서 우리 강윤진 그 회장님께서 발표자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와 앉은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 그 뭐하러 앉았나고 할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관 저 언젠가 지금 현재 제주문학관 건립하기 전에 제주일보에다가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는 좀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 말은 빼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학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화두로 전개를 해야 될 것은 왜 만드는가 하는 것. 물론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왜 만들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가. 세 번째는 어디에 만들어야 될 것인가. 네 번째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보여준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하고 감상도 하고 그러겠죠.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됐을 때 문학관의 필요성이 인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제주문학관은 이러한 모든 것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화두로 던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잘된 것도 있고 더러는 못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귀포 문학관을 건립함에서는 이러한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거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을 겁니다. 문학인들만을 위해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장르의 문학 예술인들도 위해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지역 주민 전부를 위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단계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러한 문학관이 되었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심에는 문학이 되겠죠. 그러나 그 문학은 문학인 그 자체에서 발상된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이 문화에서부터 발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문학관도 비롯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여기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서귀포 문인협회 회원들과 함께 문학관 현지 탐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이효석 문학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효석 문학관은 건물 하나만을 가지고 문학관을 지은 게 아니거든요. 메밀꽃을 배경으로 한 그 지역 전체가 이효석 문학관의 광장으로 아니면 터전으로 저희들한테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에 보면 꿈꾸는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앉으면 꿈을 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건물 내부가 아니고 건물 외부입니다. 두 번째는 달빛 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자리에 앉아서 달빛을 보는데 언제 보느냐? 메밀꽃이 하얗게 폈을 때 달빛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우리의 감성적인 문학의 정신이 스며들지 않겠는가? 그거는 꼭 문학인들만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 아니 찾아오는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그러한 정신적 감흥을 불러일으켜 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이 이효석 선생이 평양에서 왔습니다. 그 자기의 원고장에 대한 정서를 다시 담아놨습니다. 우승현 교관이 푸른 집 정원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평양에 자기 집이 푸른 들판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우러져 가지고 이효석 문학관을 형성했던 걸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서귀포 문학관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아까 우리 강영준 발표자님께서도 지역의 특성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귀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은 비단 시만이 아니고 소설만이 아니고 그 모든 예술 장르를 포함한 그러한 복합적인 문화의 공간으로서의 문학관이 되겠다. 물론 거기에 발표자께서는 시를 중심으로 한 문학관을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제가 오늘 생각하니까 그거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하되 그 중심에 함께 가는 것은 서귀포의 문화와 함께 가는 그러한 공통된 관점에서의 문학관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더 붙이면서 우리 강영윤 발표자님께서 많은 고민과 연구와 자료 수집을 하는데 고생이 많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많은 시간 잡아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뭐 토론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문학관을 만들 때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중구난방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그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합하는 누군가 있어야 되고 그 누군가가 바로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분들이 앞장서서 그 중구난방 하시는 분들을 전부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학인들 자체 나름대로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우리 그 문학관이 17년 걸린 이유도 작가회의 이야기가 틀리고 문인협회 이야기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학의 집도 설립 안 될 뻔했어요. 작가회의에서는 그 3억 그 받으면 우리 문화가 물 건너가니까 받지 말자 돌려버리자 했는데 저는 우겼습니다. 이게 누구 돈인데 도민들의 세금이 혈세인데 왜 돌려줘? 이걸 갖고서 우리가 거점센터를 만들면 더 문학관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의견을 모아서 만드는 게 문학의 집이었고, 문학의 집을 만들고서도 12년이 걸렸습니다. 이 문학관이. 그런데 그 사이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서귀포 문학관이 만약에 마련이 된다면 여러분이 일심동체가 돼서 아주 풍광 좋은 곳에, 넓은 곳에 멋있는 우리 서귀포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해 주신 강용준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질문 받을까요? 네, 선생님 질문 부탁해요. 서귀포 문학회원 오한일입니다. 아주 그 강용준 관장님께서 그 해오신 바를 소상하게 잘 말씀해 주시고 제주문학관 건립에 아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가운 중에서 제주문학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강중훈 그 전 회장님께서 이 시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금을 좀 했는데 저도 약간 내놓고 그 도민들 다른 회원들도 납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이 거기에 그 기증자 현판이라도 했는가 이 걱정이 되고, 정부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 그 문학회에서 또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약간의 모금을 해놓고 정부에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야 그 일이 성사되는 것이 쉬운 것이지 무조건 하고 손만 벌려서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거고, 제주문학관 건립도 그런 차원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강중훈 회장님이 내가 이렇게 해놓으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대신 말씀을 해주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문학인들이, 서귀포 문학인들이 참여를 해서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지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서귀포에는 서귀포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마련돼 있죠. 그쪽에서 잘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귀포 우리 문협에서는 선생님 말씀하세요. 예, 어차피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강용준 관장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마이크를 빼뜨렸습니다. 사실 오한일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몸부림이 없을 때 도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문학관이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제가 그걸 그때 선거 모금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지만 도민들이 안다. 왜 몸부림치는지. 우리 아기를 키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몸부림을 치면 왜 몸부림치는가로 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작은 몸부림이라도 치면 지역 주민들은 그걸 알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 문학관 건립에 있어서도 처음에 저희가 성금 모금을 하자, 세 발에 피 흘렀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우리의 움직임을 도민들한테 보여줄 때에 비로소 도지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도민들은 눈여겨볼 것이라고 해서 그걸 참여를 해서 첫 해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저는 계속 해마다 연중 사업으로 이어지리라고 믿었는데 그 한 번의 행사로서 끝나버려가지고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구감으로 삼아서 서귀포 문학관을 건립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서귀포 문인들뿐만이 아니라 서귀포 시민들이 왜 문학관이 필요하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떤 가르침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몸소 문학인들이 몸소 실천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오한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공감합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서귀포 문협 이끌어 주시는 여러 책임자님께서도 이것은 좀 새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안정업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거는 아니요 선생님 그거는요 이 모든 것을 건립 취존내에서 우리가 보고받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 세미나를 하고 있어서 전부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사실은 이것저것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계신데 하나만은 명백한 거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제를 발표해 주시고 토론할 때 저희들 마음에 뜨거운 것들이 차오르죠. 결국 서귀포 문학관을 건립하자.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해내자. 멀지 않은 시절에 되도록이면 해내자. 이 모든 것들 잘 추진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임원진들 그리고 관계하는 공무원들 다 협조해 주실 거라 믿고요. 세 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섹션 이어집니다. 두 번째 섹션은요. 예향 서귀포와 문학이란 주제를 가지고 변종태, 다층 편집 주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정 토론자는 강영은 시인님 그리고 강방연 시인님께서 있으시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엄수에서 간단 명료하게 예향 서귀포와 문학이라는 주제를 갖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변종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엄예 다층의 주간 맡고 있는 변종태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를 보고서 제주시에서 넘어온 저만 눈이 나빠서 글씨가 안 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윤봉택 선생님께서도 안 보신다고 그러니까 저만 나쁜 게 아니었구나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예향 서귀포와 문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부여받고서 이제 사실은 이러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는 사항들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읽으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먼저 이제 서귀포란 명칭에 관한 얘기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진시황 시절 불로초를 찾던 서불이 제주도에 상륙했다가 정박 폭포를 보고 그 경관에 감탄해서 폭포의 암벽에 서불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뜻의 서불과지란 한자를 새겨놓고 떠났다는 전설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서귀포는 천혜의 자연 경관과 경승을 자랑하는 이국정서. 이 이국정서라고 하는 말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이국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서귀포는 그 풍광만으로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풍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바다에 점점이 떠 있는 섬들과 시시각각 색깔을 바꾸는 바닷물빛은 그 자체만으로도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제주 바다 물빛만 보고서도 여행 일정을 미루곤 한다는 얘기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세에는 지리적 여건으로 서귀포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이읍 이목 그래서 제주읍하고 대정현하고 이제 정의현 이러면서 정의현의 중심이 지금의 성읍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앉아 있는 서귀포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약간은 소외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에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아주 큰 추사 김정희의 유배로 잘 알려진 대정읍 인성리 역시 서귀포의 예술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추사체가 탄생하고 국보로 지정된 세안도의 소나무도 제주도 소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영상 목사가 탐나술력도 41장 중에서 서귀포와 관련된 몇 장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를 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 12경 중에서 서진수성이라고 해서 서귀진에서 춘분과 추분의 남쪽 하늘 끝에 뜨는 무병장수의 별인 노인성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는 별 노인성이
오직 서귀포에서만 보인다라고 해서 알려져 있고요. 이원주 목사는 1841년 가을에 자신이 직접 관측한 것을 토대로 노인성의 위치를 탐나록에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학적으로 제주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1930년대 서귀포 앞바다에 떠 있는 보목리 앞에 지기도라는 섬에 찾아온 시인 서정주에서 시작된다라고 현대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벽이 당선되고 나서 1937년 이듬해 22살의 나이에 제주도에 와서 지기도에서 약 3개월 정도 살면서 심신의 상흔을 말리우며 그리고 연작시 정오의 언덕에서 웅계 상하 그리고 고을나의 딸 등 시 4편을 발표하고 이 시들을 서정주의 첫 시집인 화사집 거기에 지기도 시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집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어쨌거나 이제 미당 서정주라고 하는 시인에 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친일이니 아니면 군부 찬양이니 이래가지고 말들은 많습니다만은 시문학사에서 그가 끼친 어떤 영향을 생각할 때 어쨌거나 미당의 초기 시에 영감을 준 것은 제주도요 바로 서귀포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귀포 출신으로 김광엽 시인은 서귀포 호은동 출신으로 196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강설기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고요. 1970년 첫 시집 강설기를 비롯 6권의 시집과 2편의 번역 시집을 발표하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고 특히 사투리 시집인 돌라르방어대검 수강에서 제주어를 본격적으로 문학에 도입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표준어 번역이라는 표현을 감수하면서 제주어 글쓰기를 시도한 이 작품은 제주어의 문학적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인들이 서귀포의 자연 환경을 노래한 작품들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예향 서귀포의 문학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12 제막식에서 360여 편 그랬는데 그 이후에 창작된 것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숫자의 작품들이 아마 서귀포를 소재로 한 시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경우로 이제 그리움바다 성산포의 시인인 이생진 시인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이 그리움바다 성산포라고 하는 시집은 아마 제가 알기로 40쇄가 넘는 시집을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고 심지어 이제 신앙송 테이프로도 여러 낭송가가 낭송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시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존 시인들 역시 이러한 문학적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황기팔 선생님 그리고 김용길, 오승철, 강중훈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역 문학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요소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서귀포를 예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획되고 있음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총 서귀포 지회에서 서귀포시의 삶, 역사, 자연, 문화, 사람, 전설, 신화를 소재로 시, 시조, 소설, 아동문학 등 4개 장르의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서귀포 문학 작품 전국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한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점점 서귀포를 노래한 문학 작품들이 축적되고 있어서 서귀포를 예향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문예협회 서귀포 지부는 문예지나 동인지, 시집 등에 발표된 서귀포 관련 시와 시조 작품을 대상으로 서귀포 70리 문학상을 공모해서 당선작은 국내 유명 작곡가의 곡을 붙여서 음반 제작과 함께 서귀포 문학제를 통해서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 서귀포 지회 주관으로 서귀포시의 사계를 주제로 8월 여름 예술제를 시작으로 10월 가을 예술제, 12월 겨울 예술제를 연이어 이제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서귀포의 사계 예술제 개최라고 하는 점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분야의 지원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정책 사업으로 다른 중앙정부 지원 사업과 달리 문화도시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인 대한민국 법정문화도시 지정이 그것입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에 2019년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와 15조에 따라서 서귀포시, 부천시, 원주, 청주, 천안, 포항, 부산, 영도구 등 7개 도시가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됩니다. 서귀포는 2018년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2019년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9년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서귀포 70리 시공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삼내봉입구 아까 가보셨습니다마는 600m 구간에 조성된 이 공원에는 서귀포를 주제로 한 유명 시인의 13편의 시와 노랫말 3편을 오석, 화강석, 애석 등에 새겨 넣었고요. 정지용, 김춘수, 구상, 박지삼, 이생진 등의 시와 오민의 정두수, 정태권의 노래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또 인접 예술로서 국내 서단과 화단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유명한 예술가가 배출되는데 서예 분야의 소암 현중화 선생 그리고 폭풍의 화가 변시지 화백이 역시 서귀포 출신이고 이중섭 화백의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시인 정지용과 박목월, 건축가 김중업이 한때 서귀포에서 예술혼을 불태웠던 예술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존한 예술가 이월정 화백이 이제 서귀포에 갤러리를 마련해서 활동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들의 채취는 이중섭 거주지 곧 미술관과 더불어서 이중섭 문화의 거리, 서귀포 예술시장, 자구리 문화예술공원 그리고 기당미술관, 수원미술관, 왈종미술관 등에 설에 있는데 서귀포시의 문화 관련 시설은 공연장 11개소, 전시실 미술관 포함해서 11개소, 문화원 1개소, 전수회관 3개소 등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서귀포가 문학예술의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서귀포만이 줄 수 있는 영감의 원천이 되는 자연 환경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는 예술혼의 비옥한 토양인 셈인데 그러기에 앞에 이제 제주문학관장님인 강윤주 선생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의 문학인들과 예술인들의 삶과 역사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공유할 수 있는 복합 문학관의 건립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학 분야의 소프트웨어는 풍부하되 이것을 담을 만한 서귀포 문학관이라는 하드웨어의 부재는 예양 서귀포를 더욱 돋보이게 할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풍부한 문학적 성취물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정리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광엽 시인의 그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김광엽 문학상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학상을 주관하는 것이 특정 문예지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광엽 문학상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서귀포의 문학적 자산인 만큼 서귀포시에서 주최하고 서귀포 문협이 주관하는 문학상으로 이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인공이 가미되어 만들어지는 것인데 예향은 자연 경관이 아름답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부단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것을 찾는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받은 영감을 예술적 결과물로 탄생시킬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다른 지역 예술인들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예향 서귀포의 면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예향 서귀포가 확실하게 자리매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로 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강방영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변종태 선생님이 지금까지 서귀포의 그 자연적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쭉 짚어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처한 현황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문학관의 필요성 같은 거를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우선 그거의 질문보다는 이 시간에 좀 그 선생님이 지면 그 제한 때문에 좀 더 언급하고 싶었을 것 같은 것을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하는 걸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서정주 시인이 지기도에 가서 그 고울라의 딸 그 쓴 거를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울라의 딸, 문득 전면에 웃음소리이기에 취안을 들어보니 거기 오색 산호채에 묻혀있는 낭자. 물에서 나오니까 머리카락이라든지 콧구멍이라든가 바다에 떠 보이면 아름다우렸다. 서벽 야생의 석류꽃 알랄, 입술이 저 이빨이 저 낭자 이름을 뭐해라고 부릅니까? 그늘이기에 손목을 잡았더니 몰라요. 눈이 항만하여 언덕으로 뛰어가며 혼자 보리 누울 노래 불러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구섬에 보리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아름다운 처녀가 있어서 그걸 소재로 쓴 걸 같은데요. 이 지구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기도라 했는데 이 제주 서귀포의 그 아름다운 자연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시의 그 배경이 되는가 하는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그 시비 제막식도 가졌죠. 김광협 시인. 그 시 김광협 문학상을 그 아까 시 전문 개간지 발견 거기 그 발행인인 황학주 씨가 이제 주관하고 있는데 그 황학주 시인이 말한 걸 보면은 그 매우 중요한 시인임에도 한국 문단에서 김광협 시인 문학성과 까치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김광협 문학상 제정이 한국 문학사에서 그분의 시가 옳게 자리매김되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변 선생님 말씀대로 이 김광협 시인이 우리한테는 상당한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그 전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데서 문학상을 제정하고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정말 서귀포 문학관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 모든 우리의 상황이 서귀포 문학관 건립이라는 걸로 수렴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서귀포 문인협회에서 작년에도 해남 땅끝마을 순례 거기도 갔다 왔지만 올해는 강원도 문학관들을 돌아보고 왔는데 그때 아까 강중훈 선생님은 이효성 문학관 말씀했지만 저도 그 김유정 문학촌 거기 가서 보면은 그 신례마을길 그러니까 그 김유정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배경이 되는 그런 지점을 해서 길을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김광협 시인 같은 것도 호근이 출신이죠. 호근. 그런 데 가도 이제 그 시의 배경이 되는 거를 찾아볼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문학관이라는 게 문학관 하나만 무슨 박물관처럼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과 같이 지역 주민의 생활에 이제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와서 관광할 수도 있고 또 전 세계에 서귀포 문화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문학관은 설립은 우리의 소망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강영은 선생님께 마이크 넘깁니다. 안녕하세요. 강정은입니다. 엄청난 태풍이 온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서귀포를 찾아주신 여러 선생님들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실지 진짜 서귀포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이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일부의 그거를 들으면서 서귀포가 왜 예향인지, 이 문제는 서귀포 문학관의 건립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여기 태생이지만 육지에 나가 살면서 보면 서귀포가 아름답다는 건 다 아는데 서귀포가 예향인 거를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 예향, 예술의 본향과 같은 이러한 말은 우리 국민들이 관광지로서도 중요하지만 서귀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으로나 이제까지의 모든 것에서 얼마나 서귀포라는 곳이 대단한지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으로만 핥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종태 선생님이 발표문을 우리 예향 서귀포와 문학에 대해 두루 고찰하신 발표문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선조들이 다녀가시고 또 선조들이 와서 그들이 뭐 유배 생활을 했든 아니면 유람 생활을 했든 간에 이 제주도, 특히 서귀포가 가진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노래하고 이것을 글로써 역사적으로 남김으로써 이런 우리가 서귀포가 예향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됐다는 점, 우리는 굉장한 자부심으로 알고 또 그게 굉장한 바탕에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우리 문학사에서 뭐 정지용 시인의 백록담도 있지만 이런 분이라든가 특히 미당 서정주님이 시 가장 대표적이고 화제적인 화사집의 부제를 지기도의 시라고 했다는 점은 또한 우리 문학사에서 서귀포가 어떠한 예향이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렛대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전에 점심도 먹고 지금 졸리실 시간이지만 이제 짧게 조금만 더 얘기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기팔 선생님 모시고 서정주 선생님이 발자취를 쫓아서 지기도로 갔었는데요. 아까 6개월을 사셨다고 그랬지만 그 살던 터만 남아있고 지기도는 현재 아주 밀림과 같은 정글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미당 선생님께서 거길 가서 어떤 것들을 상상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미당 선생님은 우리나라 문학사 초기의 젊은 시인들이 그랬듯이 유교주의에 굉장히 반항적이었어요. 그래서 토속성과 그 모더니즘을 결합하여서 그 화사집이 한국 문화사에 새로운 시의 지평을 여는 시집이라고 그것을 했는데 그러한 시집에 바로 우리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지기도의 시라는 부제가 붙었다는 것은 우리가 서귀포가 정말 내세울 만한 커다란 예향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기타 중복되는 얘기는 그만두고요. 제가 또 서귀포 70미 문학상에 조금 이제 관계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상은 또 우리 서귀포에도 또 뭐 서귀포 문학상이라든가 뭐 여러 상들이 또 있고요. 있는데 이 상은 공모전이 아니라 아무런 보상도 없이 서귀포를 다녀왔던 많은 시인들, 시조시인이든 시인들이든 간에 그들이 아무런 보상도 주어질 걸 기대하지 않은 채 오직 서귀포에 대한 자신의 정치와 자기의 미감을 그냥 자발적으로 발표했던 작품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300편을 웃돈다고 하니까 서귀포에 대해서 좋은 시를 쓰면 내가 이러저러한 상을 줄게가 아니라 아무 그런 약속도 없이 서귀포 가니까 정말 저절로 시가 나오더라. 갔다 오니까 눈에만 감아도 그 시를 쓰고 싶었어. 그렇게 해서 스스로 지면에 발표한 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줬던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 70년 문학상은 이러한 서귀포를 표명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갓 1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서귀포가 단순히 관광지로서 혹은 우리 문인들이 아는 예향으로서 주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나
누구나 일반도 잘 아는 세안도며 추사체며 이런 것들이 탄생한 곳이고, 또 그러한 그 선조와 또 많은 그 시인들이 다녀가면서 저절로 노래할 수 있는 풍광을 가졌다는 것과, 이런 게 예양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것을 타고난 장소로서 이 서귀포. 그렇다면은 아까 제주문학관은 우리 제주도 전체 문학을 관장하신 것이지만, 서귀포 문학관은 예양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서귀포를 내세울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아주 본질적인 면에서 아마 이렇게 한다면 아마 독특한 서귀포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우리 변종태 선생님은 이제 제주에서 출간하는 시 전문 잡지지만, 사실 제가 육지에 있어 보면 다충이 참석을 안 하면 전국적인 문학 제가 아니라고 변종태 선생님이 안 오시면은 열지 못할 정도로 아직 기다려요. 이렇게 육주와 두루 소통하면서 또 좋은 잡지를 만드시려고 애쓰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양으로서의 조건과 혹은 예양으로서의 모든 배경과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양으로서 우리 문인들만이 아는 게 아니라 서귀포를 찾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예양으로서, 예양 서귀포로서 그 받아들이고 인정할 만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혹시 앞으로의 그 우리에게 또 주어진 과제물이 뭔지 생각한 게 있으시면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질문 받고 나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2002년도쯤인가 한 20여 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강진 해암집에서 오시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못 오셨다 그러는데, 그 무렵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영암에서, 영암 구림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림리가 여러분 아시기에 어떻게 아시면 쉬우냐 하면, 왕인 박사가 백제에서 일본으로 한자를 건네주기 위해서 처음 배 띄운 포구가 있는 데가 그 구림리로 알고 있습니다. 구림리에서 구림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유명 그 조각가들이 그리고 설치미술가들이 구림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TV에서 우연히 봐가지고 완도에서 배 타가지고 완도에서 영암까지 가고, 영암에서 구림리로 가는 그 터미널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가지고 구림리 갑시다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가 영암의 역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에 도착했더니 마을 앞에 가게 앞에서 러닝 셔츠 바람에 막걸리 마시던 영감님이 구림리의 역사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문가 수준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예향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로 문학관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진짜 그 후에 공항에 비행기 내려서 택시 탈 적에 특정 직업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택시 기사들한테 제주도에서 대해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면 말 안 씁니다. 안내 못 합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어서 오십시오 인사도 않는 불친절한 기사도 참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학생들한테 혹은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서귀포의 역사와 문화, 예술에 관한 그런 지식들을 그야말로 꿰일 수 있는 해설사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수준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서귀포가 예향으로서 완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토론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세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세션 준비합니다. 정지용과 서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정환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님으로부터 발표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정 토론자이신 장태욱 서귀포신문 편집국장님, 그리고 정영자 서귀포 문인협회 부회장님께서 같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바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제 기억에 91년도 겨울인가 처음 왔지 싶은데 91년도 1월 13일, 12일, 10일 그때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하와이를 먼저 가보고 제주도는 그 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와이를 봤다가 제주도를 보니 제주도가 하와이에 천배 만배 좋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시조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리저리 길을 열고 바람 소리를 듣는다. 달물이 피어올라 대숲에 숨는 얼굴. 아, 그 가득한 목소리. 돌아보는 동백꽃. 섬동백이라고 1977년 샘터 시조상을 받은 제3회 받은 오승철 시인의 단시조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오승철 선생의 섬동백이라는 단시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꼭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 한 분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이 발표자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정지용과 서귀포에 대해서 백록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백록담이라는 작품을 안 지는 문청 시절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되었는데 이 연구를 특별히 많이 하신 분이 한기팔 선생님이신데 그분께서 쓰신 글들을 상당히 인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금방 그 섬동백이라는 이 작품도 그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자유롭지 못하다기보다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술 작품은 열매 보시겠습니다. 자연 환경과 별개로 현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야이든 모든 작가는 주변 환경과 환경 영향을 입는데 무터의 시인 정지용 옥천이지 않습니까? 시인이 바다 건너와서 제주를 체험한 뒤에 백록담이라는 명편을 남긴 것은 우리 시문학사의 길이 빛나는 그런 쾌거이죠. 그 누가 시 한라산 백록담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쓰신 분들 계시고 저도 써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감히 정지용의 백록담을 근처도 가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백록담과 첫 대면에서 받은 경이로움을 시인은 촘촘한 언어의 직조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명작을 생산한 것인데 오래전부터 제주는 시문의 대상이었죠. 대상이었는데 많은 시인들이 너도 나도 질세라 제주의 풍광을 노래를 했는데 숱한 명편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명편을 쓰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백록담은 우뚝하죠.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정지용과 더불어 박목월, 서정주 등 일찍이 서귀포에 머물면서 창작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귀포는 한국 현대시의 시와 현대문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지용과 서귀포를 다시금 살피는 일은 서귀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서와 풍광과 문학을 고찰하는 소중한 일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둘째 펼치면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그 정지용 선생의 그 사물의 감각적 인상이나 공간성의 이미지 축조, 생명의 신비성 추구, 정밀한 화평의 시가 그가 일생 동안 추구해온 것이라고 했고 우리가 흔히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감각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유리창을 거론하고 공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드디어 그 백록담이 전제되고 있는데 그걸 다 읽으면 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4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은 한모롱이. 이거는 시조의 한 장이 되네요. 도채비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중장. 이렇게 종장만 하나 쓰면 시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얼마나 이 작품이 사람의 솜씨로 할 수 있는 최고봉의 어떤 그 정밀 묘사를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구본까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거기 지금 30쪽의 가운데 왼쪽 가운데입니다. 백록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아래 글을 참조하자는 이야기죠.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한기팔 선생님께서 깊은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이 작품 백록담회가 쭉 나와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주 2번에 한나절 백록담을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 느껴지는 것은 쓸쓸함이다라고 시적 화자는 말하고 있다까지가 한기팔 선생님이 쓰신 것을 제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 세밀하면서 유장하다. 첫 줄 절정이 가까울수록부터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군데군데 이어지는 이채로운 풍광으로부터 생명의 경의와 찬탄이 저절로 솟아나온다. 몸과 마음이 이끌려 간다. 타고난 감각의 시인이 자신의 더듬이를 총동원해서 백록담의 모든 것을 이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기팔 시인은 백록담의 애정 어린 마음을 쏟아 제1년에서 제9년까지 세밀히 살피고 있다. 그 누가 더 이상 보태거나 빼지도 못하도록 백록담의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시피 백록담은 한라산 등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시의 화자가 산 정상으로 이동할수록 청각성이 더욱 강화되고 시각이라는 감각에서 비롯된 식물과 동물의 모습이 등반하는 이의 눈길에 따라 차례로 묘사되다가 청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풍경 그리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산의 역동성, 산의 생명력에 대한 산 체험을 실감 실전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산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출발하여 온몸으로 산을 받아들이면서 일체화에 이른 세계다. 정중경, 경중정, 한시 이론이죠. 세계요. 일찍이 조동일이 주창한 자아의 세계화이자 세계 자아화의 현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포필리아는 장소에 관한 사랑을 말합니다.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에 관한 그것을 말하죠. 토포필리아와 바이오필리아가 하나로 숨쉬는 시공간인 셈이다. 경과 정과 경이 분리되지 않는 동일성의 시학이 성립되는 생생한 여정이자 또한 침잠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시의 화자인 나는 한라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산의 일부가 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산 그 자체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실로 1930년대 한국 현대시의 넓이를 확장시킨 대표적 이미지즘의 서사체 산문시의 첫 사례인데요. 한기팔 시인은 섬세한 필치로 백록담을 논의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고유명사들 5번, 주 5번입니다. 에 대한 세세한 해설을 붙이고 있어서 주위의 변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글자가 정말 작죠. 저는 다 보입니다. 현재 눈이 특별히 좋은지 아니면 눈이 밝아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쏟아서 이렇게 줄을 달아 놓으신 걸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워낙 또 한기팔 선생님이 뛰어난 시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듯 백록담의 전모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은 특기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감상과 이해를 돕는 주석이 되겠죠. 그리고 정지용은 바다에 관한 작품들을 적잖게 남겼는데 바다, 해협, 선취 등인데 바다 일에서 당신은 이러한 풍경을 되물고 흰 연기 같은 바다 멀리 항해합소라고 노래하고 있고 해협도 그렇고 이런 선취도 그런데 그런데 이 작품들이 과연 서귀포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바다에 관한 것이라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시조 시인이고 또 시조단체를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근간에 발견된 그 정지용 선생의 마음의 일기를 한번 9손에 되는 긴 호흡의 시조입니다. 저는 시조 시인으로서 작업을 하면서 오승철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두수, 세수 이상 한 제목으로 두수, 세수 이상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 선생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영양이 약해가지고 세 수까지 가고 나면 더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고 한 제모로 5수, 4수 쓸 때는 아무래도 군더더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시조는 단시조에서 2수, 3수, 2수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2수가 가장 알맞다 생각이 들고 단시조에서도 모든 것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못한다면 그 사람은 기량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일기는 무려 9수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뭘 보실 수 있는가 하면요. 종장 4군데 종장 1000마디가 석자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정지용 선생님께 여쭤보고 탓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은 이제 간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의 흐름, 도도한 흐름, 어떤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해서 보아야 되는데 거기 마음의 일기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일기가 발표된 그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안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학이라는 분이 참 안자산이라는 분인데 1927년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도였죠.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나라 잡지 중에서 여러 잡지 시조 전문 개간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조 시학 발행인이 오승철 선생님이죠. 그 편집인이 오승철 선생님인가? 발행인, 예. 편집인은 김숙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 이 두 분께서 발행인 편집인 시조 시학을 하고 있는데 개간지인데 그 시조 시학에는 이름이요. 정말 멋지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안학이 1920년대에 쓴 책 제목이 시조 시학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시조문학, 제가 시조문학 출신인데 그보다 시조 시학이라는 게 훨씬 더 우리 현대적으로 딱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죠. 간학 이야기를 여러분 눈여겨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일기는 감각적인 이미지 구사에 탁월했던 시인의 시조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죠. 역시 정지용이구나 하는 그런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부족함이 없는 시상 전개를 보이고 있는데 내용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33쪽에 여기 보면은 그 정리하는 그 내용에서 이렇게 또 다시 마음의 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걸 보면서 역시 정지용이라는 분이 문장지를 통해서 뛰어난 시인들을 박목을, 박두진, 조지훈, 이한직 이런 분들을 추천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병규 선생님께서 또 동시에 같이 시조를 또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걸 하시면서 본인 또 시조를 한 편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맺는 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향수를 그 가곡 향수를 참 좋아하시죠? 더불어 또 아까도 말씀드린 유리창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백록담은 정말로 스케일이 대단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끝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정지용 이상으로 백록담을 노래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앞에 잠시 현기증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백록담이 백록담인 것이라고 위안을 삼는다. 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작품에서 받은 이미지와 백록담의 실경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별이 안 될 지경입니다. 제가 백록담을 여름에 한번 올라가고 한겨울에 한번 올라갔을 때 여름 올라갈 때 저기 앉아 계신 분 자꾸 이야기 드리는데 오승 선생이 이형 올라가면 안 된다고 너무 힘든 곳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리는데 제가 올라갔었는데 두 분 올라가서 백록담에 만수는 안 돼 있는 상태를 한번 보고 또 비바람 눈보라가 치는데 눈이 가득 덮인 백록담을 보면서 이 정지용의 백록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백록담을 얻어서 더욱 백록담다워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록담에게 이따금 백록담이 찾아와서 다정한 인사를 건넬 것만 같다는 생각도 동화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서귀포는 늘 선역으로 회귀하는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고요. 그 아름다움이 향기로운 꽃을 뿌리듯 정지용 선생은 오래전 큰 몫을 감당한 셈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태욱 서귀포 신문 편집국장님께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켜져 있어요. 예, 예, 발제 요약 잘 들었습니다. 이거 뭐 듣긴 들었는데 제가 잘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고 또 전문적인 말씀이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는데 제가 뭐 질문 드리다기보다는요, 제가 오늘의 주제가 정지영의 문학과 서귀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주제에 집중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자들은 뭐 잘 모릅니다. 뭘 잘 모르는데 무슨 과제가 주어지면 또 막 이렇게 서둘러서 숙제를 하고. 무슨 기자이십니까? 예. 무서워.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미션이 주어지면 또 그 과제를 막 이렇게 집중해서 벼락치기 숙제를 하는 뭐 그런 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그다지 뭐 잘 알지 못했지만 또 이게 뭐 한 달 좀 전쯤에 이거 와서 좀 토론에 참여하라고 해서 뭐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개의 책을 좀 봤습니다. 예, 봤는데 일단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정지용 시인께서는 이 제주어, 우리 제주 사람들의 언어에 관심이 매우 많으신 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일단 제가 본 시 중에 요 35년에 발표한 다시 해협이라는 시가 있는데 좀 벗겠습니다. 그 시에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뭐 화통 옆 사닥다리에 나란히 제주도 사투리 하는 이와 아주 친했다.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젊을 때 21살쯤 될 때 뭐 아마 일본으로 유학 가는 길이었는지 오는 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배에서 이제 제주도 사투리 하는 사람과 나란히 다정하게 대화를 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 좀 엿보입니다. 예, 그때 21살짜리 첫 항로에 연애보다 담배를 먼저 배웠다 뭐 이래서 상당히 이렇게 그 쓸쓸한, 담배 피우면서 쓸쓸하게 이렇게 해협을 건너는 와중에 제주도 사람을 만나서 제주도 사람, 요즘으로 치면 뭐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오는 제주어, 예, 그거 듣고 상당히 제주도 사람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38년도에 이게 동료들과 같이 남도와 또 제주도를 이렇게 여행을 해서 뭐 조선일보에 여행기를 계속 연재를 했는데요. 거기에 내용 중에 뭐 지금 우리가 그대로 쓰는 제주어들이 사투리가 뭐 그대로 그냥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그래서 뭐 구경해근의 돈주구강이라든가 해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깡 먹으면 맛조수다라든가 이렇게 소라를 주면서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제주어가 그냥 그 연재문에 인용이 돼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용 시인께서는 토착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영문학, 일본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백석 시인처럼 이제 토착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주도에 왔을 때에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보고 이건 새로운 보물 창고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식민지 지식인들이 이 근대성과 또 향토성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우리 어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민초들이랄까요, 아니면 조국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정지용 시인과 이 서귀포인데, 이 서귀포, 정지용의 문학에서 제가 다 뒤져봤는데, 이 서귀포라는 대목은 아까 소개한 이제 백록담이라는 시에서만 제가 찾을 수가 있었는데, 과연 이제 이 정지용 시인의 본 이 서귀포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정지용 시인은 이제 백록담을 오르는 여정을 이게 시로서 표현을 해서 그 백록담에 봐서 이게 맑은 물을 보고 거기에 이 하늘을 담긴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이제 정지용 시인께서 일찍이 이제 그 향수라는 시에서 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파란 하늘빛을 담아내는 이 작은 호수, 이게 백록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시원인 바이칼호를 떠올릴 수도 있는 그러한 대목인데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의 평화롭던 그러한 시절, 뭐 착취와 억압이 없는 그러한 공간, 예, 그런 공간을 이제 백록담을 통해서
좀 느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서귀포, 그럼 이 시에 이게 6연에 나오는 이 서귀포라는 무엇인가, 이 시에서. 그래, 그 당시에 이 1930년대의 서귀포를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요, 이건 백록담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서귀포의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서귀포, 대정에서 이 성산까지의 서귀포가 아니라, 과거에 이제 근대도시 서귀포는 서귀면, 서귀리, 그러니까 지금의 송산동이나 정방동 이 지역이가 서귀포였는데, 이 지역은 조선시대에 거의 사람이 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일본인 이 수산업자들이 이 제주도에 진출하면서 이 서귀포라는 곳이 항구로서 굉장히 적합한 곳이구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곳이구나, 이걸 알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1920년대부터 항만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기성회를 결성하고 항만 매립하고 거리에 고리 공장을 짓고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근대도시 서귀포는 1920년대부터 성장하기 시작을 해서 이 1910년대까지는 서귀포에 살았던, 그 지역에 살았던 가구 수가 100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위미리가 100호고 보목리가 한 120호 되는데 서귀리가 한 100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10년대까지. 그런데 이제 20년대, 30년대 지나면서 고래공장이 이게 들어서고, 이 업자들이 들어오고, 여관이 들어서고, 병원이 들어서고, 은행이 들어서면서 근대도시 서귀포가 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귀포에 전기가 최초로 들어온 게 30년대 중반에 이제 천지연 폭포를 이용해서 수력 발전이 돼서 전기가 들어왔는데, 30년대 중후반에 서귀포에 전기가 지금 이 한라산 남쪽에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요, 바로 이 서귀포에 지금 얘기한 정지용 시인이 본 거기에만 저녁에 이 전기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거긴 다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근대 도시에 이 바로 이제 근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산업화이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해체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가 6년에서 이 새끼를 낳은 암소가 서귀포로 달아났다고 한 건요, 바로 이 근대성이 가져온 가족의 해체, 공동체의 해체를 좀 의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서귀포가 아니고 38년도의 서귀포는 정지용 시인이 백록담을 통해서 바라본 이제 평화의 공간과 상당히 대비되는, 근대 자본주의가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또 이렇게 일본인들이 밀려오는, 그래서 성장하는 그러한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서귀포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정영자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정환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장태욱 기자님 그 정지연과 서귀포에 대해서 자료 조사한 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많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지연과 서귀포 하면은 우선 백록담 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지연 하면은 향수라는 시가 떠오르고, 옥천에 가보면 정조문학관이 있는데 그 정조문학관 옆으로 논밭이 있고 거기에서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지용 시인이 그 고향의 향수와 서귀포의 백록담을 썼는데, 그래서 정지용이 그 백록담을 쓴 거는 우리 제주도 서귀포 사람에게는 특히나 아주 가까운 그런 시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지용의 그 백록담 시는 그 저희가 서귀포 시공원에 딱 들어서면 입구에 시비가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 정지용의 시비가 서 있습니다. 거기가 왜 그 자리에 서 있게 됐냐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북쪽으로 바라다 보이면 한라산이 보이거든요. 한라산 백록담이 서귀포시 토평동 산 1번지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와 그 백록담이라는 그 시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서귀포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비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서귀포 사람만이 아니고 서귀포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이나 올레길을 기는 올레꾼들도 그 길을 다니면서
그 시비를 접해서 다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백록담을 보면은 그 한라산을 올라갈 때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이 시에다가 대입을 해서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서귀포와 현대문학의 뿌리를 갖다가 연관시켜서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현대문학의 뿌리에서 박목월과 서정주 그리고 이번에 정지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서귀포가 모든 문학의 뿌리고 예향의 도시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는 그런 목적과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서 발표했었던 그 서귀포 문학관에 관련된 그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앞서 많이 중복된 내용도 있고 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백록답에서 6번에 나오는 서귀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보다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깊이 있는 의미 부여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30쪽에 그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제5와 6연에서 하는 요 논의가 역시 그 한기팔 선생님이 써놓으신 건데 요걸 보시면은 좀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생태 문제를 많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백록담은 생태학적 시각, 생명시학적 시각을 가지고 그 은연중에 그 의도하든 안 하지 않았던 정지용 선생이 사람 인간성, 상실된 자연성, 사람 속에 있는 자연성이 마비됐다랄까 상실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이 작품을 읽음으로써 다시 역동적인 생명감을 느낄 수 있는 누구에게나 몇백 년 지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충분히 아주 아름다운 미학적 직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끝내시기 전에요. 잠깐 질문이 실수하고 고은식 선생님이 멘트 오셨네요. 딱 1분만 할게요, 선생님. 길지 않게 해주세요. 선생님 저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저쪽 앞에 걸로. 전 제주문인협회장을 했던 고훈식 시인입니다. 지금 이 주제에서 정지용 시인에 대한 이제 부각을 서귀포 문학관과 연관해서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지용 시인은 한국 시단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지만 서귀포 문학관하고는 0.1% 정도도 안 돼요. 왜냐? 서귀포에 대한 구체적인 작품이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서귀포 문인협회 회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쓴 시들이 서귀포에 대한 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모두에도 그런 얘기가 수백 편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작품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들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섹션